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전면적 무역협정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등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한미 간 관세율은 15%로 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2주 내에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구리에 50%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해당 조치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이는 철강, 알루미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관세 발표 직후 뉴욕 구리 가격은 폭락했고 관련 기업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규모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산 수입을 3배 늘려야 하며 의존도는 21%에서 70%로 급증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성 부족과 에너지 정책 기조와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SK온과 SK엔무브를 합병하고 8조 원 자금 조달에 나섭니다. 합병 법인은 오는 11월 1일 공식 출범하며 SK온은 IPO 대신 수익성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LNG 확대와 구조 조정 등을 통해 토탈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중요한 이벤트를 많이 보냈던 하루였습니다. FOMC 같은 경우에는 동결로 소화를 한 상태고요. 매파 파월이 문제였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걸 상쇄시켜줬던 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덕분이었고요.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관세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아침에 속보 확인하셨겠지만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전달되고 있고요. 오전 8시에 정책과 관련해서 긴급 브리핑 예정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소식마다 저희도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개장한 직후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해서 LFP 배터리 수주 소식이 전달이 좀 됐습니다. 상대는 테슬라로 가장 높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요즘 테슬라발 투자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SK온이 2차 전지 기업이죠. 아무래도 여전히 자금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는 SK엔무브와 합병 소식을 전했습니다. 상장사인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캐펙스 투자를 가장 유의 깊게 보실 텐데요. 그만큼 많이 투자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더 많은 돈을 불러오고 있다는 부분을 이번 성적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AI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략들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중국 아닌 한국, LG 선택 테슬라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LFP 배터리 관련한 계약 소식을 어제 개장한 직후에 전했습니다. 지금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3%에 해당하는 규모로 알려져 있고요. 3년 정도 계약 기간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테슬라가 언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들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터리 계약을 했다라고만 알려져 있고 어느 기업인지는 정확하게 이제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로이터 통신이 따르면 테슬라가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제 요 계약을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독점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조 9,442억 원 정도 규모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 규모로 거의 이제 23.2% 규모라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높은 규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라고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와도 계약을 맺었고 이제 LG와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계약 기간은 이제 8월 1일부터 이제 3년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물량 추가 공급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테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처 확보를 위해서 이제 한다라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로이터는 보도를 했고요. 미국 시장 상황을 보자면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관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에 비해서 이제 가격 우위가 소멸이 됐고 국내 업체가 이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공급 물량 추정은 이제 셀당 약 85달러를 가정했을 때 이제 50기가와트 규모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쟁력은 이제 미국 내에 이제 오하이오와 테네시, 미시간 등의 다수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3월에 델타라든가 일렉트로닉스에게 이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높게 평가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이제 중국이 1위 기업을 가지고 있죠. CATL이라는 중품 기업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했다라는 건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상당히 높게 평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세 문제도 이제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정치 문제도 이제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 제품을 사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유리하게도 작용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품질과 안전성에 신뢰가 있다라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오래 거약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일단 반도체에 이어서 이번에 테슬라에서는 배터리 관련된 계약 소식까지 같이 전해진 상황입니다. TSMC 대신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선택한 부분은 반도체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배터리 부분에서는 중국 기업 대신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한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결과를 좀 가지고 오게 될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과 이제 이런 부분에서 미국, 한국 중심으로 어쨌든 이동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이제 CATL이라든가 TSMC 대신에 한국 기업과 이제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미국과 FTA라는 우방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강화됩니다. 이럴 경우에 글로벌 반도체라든가 산업 패권이 중국 중심에서 이제 미국과 한국, 유럽 연합 체제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됩니다. 이렇게 중국 화교권에서 이런 쪽으로 이제 재편될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가격 중심에서 이제 정책 안정성 중심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어떤 중심으로 해서 프리미엄 파트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가격 중심이라든가 이런 초격차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 우방국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한국 기업이 이제 우뚝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글로벌 핵심 파트너가 됐다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생산 기지가 확대가 되면서 신산업 벨트가 이제 형성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쨌든 발표가 좀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과 함께 상징적인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향후에 이제 탈중국 전략이 촉발되면서 좋은 기회를 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한 속고 내용까지 점검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H20 허가 속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H20과 관련한 내용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중국 쪽에 다시 한번 수출 재개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들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 이걸 두고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이제 뭐 수출하기로 하게 돼서 이제 뭐 돈을 많이 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있어요.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이번 결정이 이제 히토류하고 H20을 맞바꾸는 그런 계약이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 칩을 못 사게 되면 직접 개발을 하고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게 엔비디아 젠슨왕 어쨌든 CEO의 입장이었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미국이 칩을 팔아서 기술 표준을 미국 중심으로 유지하자는 게 맞다라는 이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CEO도 중국 연구자의 50%가 칩을 써야 이제 미국 기준이 표준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었는데 반대하는 입장은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어쨌든 전문가라든가 이런 의회 입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H20이 여전히 이제 강력한 칩입니다. 그러니까 H100이라든가 뭐 A100보다는 낫지만 중국에 넘어가면 AI 군사라든가 경제 역량을 어쨌든 강화시키는 역량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쓸 칩이 줄어들게 되고 AI의 어쨌든 경쟁력 약화가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이 법도 만들고 있다라는 게 이제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수출 통제 협상 카드로 쓰게 되면 앞으로 어쨌든 중국이 더 많은 양보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번에 허락했냐라는 게 의회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라든가 경제에 어쨌든 단기적 거래에서 희생하게 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왕 CEO에게 이런 것들을 왜 허락해줬냐라고 하면서 그리고 한 기업에게 이런 걸 양보하는 게 맞느냐, 뭔가 트럼프 정부가 뭔가를 받은 게 아니냐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계속 이제 팔아서 주의를 지키자, 반대하는 쪽에서는 중국이 더 강해지면 우리가 위험하게 된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걸 강화하는 쪽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있고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AI 칩이 핵 다음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돈과 안전 문제가 계속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에서는 중국에 이걸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 돈을 벌지 안전을 지킬지라는 싸움이 계속 부딪힌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치적 싸움이 되면서 논란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H20과 관련된 내용은 여전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중심에 지금 중국이 서 있는 거라서 중국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게 될까요? 뭐 중국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먼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더 빠른 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따라오기 전에 차세대 칩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뭐 H200이라든가 뭐 B100 같은 칩을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엔비디아 쪽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고 성능 칩을 중국이 못 팔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20을 일단 주는 것들은 그런 칩을 이런 거에 만족을 하라고 이제 주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그런 걸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만족을 안 하고 있고 밀수를 해서 이제 뭐 H100이라든가 A100 같은 것을 밀수를 해서 이제 고쳐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렇게 효과를 못 보고 있다라는 게 현재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침받는 핵심 자체도 또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EU라든가 네덜란드나 소재의 한국 같은 기술을 중국이 못 사게 하는 그런 방법도 다 쓰고 있습니다. 또 AI 소프트 시장도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칩뿐만 아니라 AI 모델이죠.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이제 미국 표준을 선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맹국가 기술도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노력들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따라가기 위한 노력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칩 기술도 하고 있죠. 그래서 하웨이라든가 알리바바 같은 기술이 미국 GPU도 없이 이제 자체적으로 AI 훈련을 가능한 칩들을 독자 설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센드의 시리즈로 계속 내고 있고 알리바바도 이제 AI 칩을 계속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기술에 대한 자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ASML 같은 해외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이제 칩을 개발하기 위한 장비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강국을 되기 위해서 오픈 칩을 이제 계속 자신들도 이제 오픈 AI 같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런 부분은 이제 폐쇄형이지만 자신들은 이제 오픈형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해외 루트를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라든가 동남아 같은 이런 데로 우회하는 칩을 계속 이제 통로를 마련하고 있고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미국은 계속 잡고 이제 중국은 계속 열면서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서로 이제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H20과 관련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방금 들어온 내용 봤을 때 자동차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관세에 주목해서 좀 보고 있었죠. 기존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12.5%를
추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15%로 타결이 된 상태입니다. EU랑 일본 수준까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세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애플 중국 첫 매장 철수 보겠습니다. 오는 8월 9일에 중국 북동부 다롄시에 있는 애플 스토어를 폐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08년에 처음으로 매장을 열었던 이후에 이제 폐점 소식은 또 처음인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세상 걱정 중에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걱정이 애플하고 연예인 걱정이라는데 이제 애플 걱정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폐쇄 대상은 이제 말씀드렸던 다운시의 다롄 파크몰에 있는 그런 걱정인데 두 개 매장 중에 한 곳은 이제 폐점을 처음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올림피아 66점은 이제 유지한다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거라 이제 뉴스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내 애플 매장 상황을 보면 이제 56개 매장인데 이 부분을 재배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소비 위축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쇼핑몰의 인기 브랜드가 소민 발길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례를 보면 요 애플뿐만 아니라 최근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코치라든가 산드로라든가 휴고보시 같은 유명 브랜드도 다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람들이 자주 찾던 맛집도 사라진 쇼핑몰에 예전만큼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LMVH라고 이제 그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것들도 이제 자신들의 어쨌든 매장이나 브랜드들도 팔고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 사실은 여기에 손님들이 MZ 세대들이 예전같이 돈을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애플에도 한파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쇼핑몰 운영권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상권이 불안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운영권을 인수한 뒤에 이런 부분이 입점 브랜드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요것도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개의 운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아마 이거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애플도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리뉴얼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애플이 아마 백기를 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애플이 처음으로 또 폐점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의 위치가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단적으로 좀 보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애플의 행보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애플이 약간 이제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내 매장의 전력 이 재편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매장을 정리를 하고 핵심 지역을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영 매장을 좀 확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이라든가 가격 기술의 경쟁이 심화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애플 자체도 이런 부분이 좀 없지만 사실은 현지 브랜드들의 강화가 좀 있습니다. 하이에라든가 샤오미 같은 브랜드가 많이 비포라든가 저가형 브랜드도 있지만 고가형 브랜드가 상당히 상승했던 게 사실 의미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국 우정도 완화가 이제 가속화되는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든가 동남아 신흥시장이 이제 새로운 부분의 움직임이 좀 있으면서 이런으로 옮겨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16명의 매장 폐쇄는 단순한 지역의 철수가 아니라 애플이 이제 중국 내 입지를 지키기 위한 판매라든가 가격이라는 전략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다라고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애플과 관련된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호주 청소년 유튜브 금지입니다. 호주 정부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소셜미디어 접속 금지 조치에 대해서 유튜브가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유튜브는 이런 조치를 예외로 두면서 많은 주목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게 이제 호주 당국이 지금 이제 방침을 정한 건데 이게 이제 시행을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이번에 들어가기로 포함시키기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유튜브를 제외 결정을 재검토로 권고하면서 정부가 결국 유튜브를 금지 대상으로 넣기로 했는데요.
자, 유튜브랑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X 등 모든 플랫폼을 계정 생성을 불가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16세, 만 16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생 미만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금지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원래 이제 교육적 활용을 이유로 제외했지만 다른 기업과 규제 당국의 반대 의사를 내자 이제 포함을 하기로 했고요. 기업에 대한 이제 광화 및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포함해서 이 부분 했고 미시행 시에는 이제 최대 호주 달러로 이제 4,950만 호주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45억 원의 이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고요. 정부 입장은 이런 겁니다. 소셜미디어가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변화를 위해서 올바른 조치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이제 이게 설치를 못하는 게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있는데 논란과 우려가 있어요. 유튜브가 소셜미디어가 아닌 영상 플랫폼이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아동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인 규제 방법이 없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아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호주 청소년 유튜브 관련된 키워드 좀 살펴보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결정을 그냥 떼어놓고 보면 이분법적인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율성을 너무 제어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런 논란이 호주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기회에 대한 제한이 좀 있고요. 유튜브가 SNS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이제 학습의 정보의 습득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검색 도구나 이런 거 대신에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배우기도 있는데 사실은 호주에 이제 14살 이제 실제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코딩 강좌를 프로그램에 배웠으나 금지가 되면서 무료의 기회를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통과 정서의 지원의 차단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호주는 사실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딴 시골에 사는 15살 소녀가 SNS 친구와 교류의 외로움을 덜었으나 이제 금지되면서 이제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표현의 자유와 이제 이런 부분에 침해도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16세 소녀가 이제 예술가의 법안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위험도 있고요. 이제 과도한 국가 개입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청소년을 무조건 이제 피해자로만 보고 일괄 금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게 중학생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연령별로 맞춤형 콘텐츠라든가 필터링의 도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필터링에 대한 도입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실명이라든가 부모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을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하고 시간제 제한이라든가 저는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제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알고리즘 투명성 같은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 무조건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에게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더 좋지 이걸 무조건 사용자들에게 금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호주 10대 유튜브 금지라는 키워드 통해서 함께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5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잉 살린 트럼프 매직입니다. 사실 이 사고가 계속 나면서 경영 부진까지 겪었던 보잉이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매출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관세 혜택 덕분이고요. 지금 6년 만에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뭐 이거 2분기 실적을 좀 보면 매출이 이제 227억 달러고요. 이제 전년 대비해서 34.8%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 분기 대비해서 이런 거고 이제 6년 만에 최대 매출이라고 합니다. 적자폭을 대폭 축소를 했고요. 항공기 인도량도 보면 150대로 이제 최대 인도량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급망 재편과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비용이 절감이 됐다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타격을 좀 입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망 공급을 확대하면서 생산량 차익이 상당히 줄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우선주의라든가 방산 계약을 확대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 민간 여객기 추락 사고에 감소했을 때도 방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했던 게 이제 재정 부분에서 어쨌든 기반을 많이 지켰다라는 생각이 있고 외교 정책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동 방문이라든가 해외 발주 확대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있었을 거고 정부 차원에서 산업을 상당히 많이 보호해줬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동 이스라엘 외교 개선도 시장 확대에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고요. 미국이 EU라든가 항공기 분쟁 완화
변화로 유럽 판매도 정상화가 되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쨌든 보잉이 경영난을 좀 겪고 있던 와중에 트럼프 관세 혜택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지금 2분기 150대 이상의 비행기를 인도하고 엄청난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약간 좀 괴리감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그럼 다른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좀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파업 부분이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업이 이제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서 이 주가가 사실은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떨어지고 있고 3% 이상 하락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 부분이 사실은 이슈가 많이 되면서 이런 것 같고요. 안전 문제가 상당히 이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일단 추락 사고와 기체 결함 이슈가 되면서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철저한 품질 관리와 이제 프로세스 공개가 이슈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공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산 차질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일부 기종에 아직 납품 지연 발생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상당히 개선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규 대형 발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성장한다는 기대감을 실어줘야지 이게 주가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안정적인 흑자 전환 선언도 필요합니다. 이번 분기에는 순수신이 기록해서 아직 완전한 회복을 아님을 이제 어쨌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 신뢰 회복도 필요한데 계속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파업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주주들에게 신뢰를 못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식 자사주 배입이라든가 배당 확대라든가 경영진의 어쨌든 리더십이 다시 한 번 더 발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보잉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주가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들어온 소식 보면 지금 펀드 관련해서 투자 펀드 계속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러트닝 상무장관 쪽에서의 입장을 보면 만약에 이렇게 펀드가 조성이 되게 된다면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돼서 지금 들어가 있는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조선까지 펀드 내용 나오고 있어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같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이처셀 22% 급등하면서 1위 차지했고요. 위츠 20%대 올랐습니다. 대덕전자는 15%, 하나마이크론 11%, 마음 AI까지도 11%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 14%대로 낙폭이 좀 큰 모습이었고요. 종근당도 10%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숲 9%, 삼천당제약 8%, 신성 ST까지 7%대로 조정받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겠고요. 관세에 대한 협상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전해지면서 프리마켓에서 움직임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15%로 확정됐고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가 결정됐고 이 중에서 1,500불은 조선협력과 관련된 전용 펀드로서 미국의 진출 뒷받침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에 대한 부분 배분이 90% 미국으로 돌아갈 거라서 관련한 내용들은 나오는 대로 같이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장 마감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만나보겠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6% 넘게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회사 합병 소식이 사실 배경이 됐었거든요. 자세한 내용부터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SK이노베이션이 꽤나 큰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SK온과 또 윤활유 냉각 사업을 하는 SK엔모브를 하나로 합치기로 한 건데요. SK온은 최근 몇 년 동안 조 단위의 적자가 이어지면서 재무 부담이 컸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영업 손실이 1조 원이 넘었고 부채 비율도 250%를 넘길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SK엔모브는 꾸준히 이익을 내온 회사인데요. 최근 3년 평균으로 9천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이번 합병이 완료되면 SK온의 적자 규모가 8천억 원가량 줄고 또 부채 비율도 100% 밑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룹 차원에서는 알짜 회사를 붙여서 적자 사업을 살리겠다는 건데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투자자들 눈에는 긍정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SK이노베이션이 과거에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3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두 갚게 되면서 2026년까지 상장해야 한다는 압박에서도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SK온은 당장 IPO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또 재무 여력을 확보해 체질 개선과 글로벌 투자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한꺼번에 전해지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주가가 6% 넘게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합병과 관련한 내용이 상승 배경이 좀 되어줬고요. SK엔모브 쪽에서 돈이 현금 흐름이 좀 원활하게 나오는 쪽이다 보니까 SK온은 당장 좀 돈이 필요한 입장이고 그래서 자회사를 통해서 합병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히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려는 의도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 합병은 단순히 적자 메우기용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SK엔모브가 가진 액침 냉각 기술을 SK온 배터리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발열 문제를 줄이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윤활유 냉각 솔루션과 배터리를 묶어서 고객사에 함께 공급하는 패키지 전략도 가능해지고요. 여기에다가 SK이노베이션이 8조 원 규모의 자본을 새로 마련해서 부채를 크게 줄이면서 재무 체력도 강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SK온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기가 훨씬 수월해지는데요. 결국 이번 합병과 또 자본 확충으로 인해서 SK온은 연내 흑자 전환을 노리게 되고요. 또 전기차 시장이 본격 성장하는 시점에는 IPO를 통해서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시장도 이를 글로벌 톱티어 배터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오늘 흐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오늘도 한 1%대 강세 보이면서 오름세 시현하고 있다는 부분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화오션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3% 넘게 올랐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같이 좀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실 한화오션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9일에 발표된 2분기 실적 내용을 살펴보면요. 매출이 3조 2,941억 원, 영업이익은 3,717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 적자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또 매출도 30% 가까이 늘게 됐습니다. 1분기와 합치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만 6,300억 원이 넘습니다. 무엇보다 수익성이 좋은 LNG 운반선 비중을 크게 늘린 게 주요했고요. 또 과거 저가 컨테이너선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고부가 가치 선박을 선별적으로 수주를 하게 되면서 상선 사업부 영업이익률이 13%까지 올랐습니다. LNG선 매출이 전체 60% 이상을 차지했을 정도고요. 여기에다가 조업 일수가 늘고 원가 절감 효과까지 겹치면서 실적이 빠르게 개선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기대감 속에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한화오션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괜찮고 지금 군산 쪽에 MRO 기지 구축한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MRO 하면 좀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하나오션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선 부문 말고도 특수선이나 해양 사업에 있어서도 성과가 좀 나타났다는데 사업별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우선 특수선 사업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보고 3 잠수함 건조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인데요. 매출 자체는 조금 줄었긴 했지만 잠수함과 수상함 건조, 또 미 해군을 대상으로 한 MRO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7%대 영업이익률을 지켜냈습니다. 해양사업부도 드릴십 개량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전분기보다 매출이 늘었고요. 또 연간으로는 흑자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오션이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또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에도 최근 추가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북미 시장에서 LNG 운반선과 잠수함 그리고 유지 보수 사업이 동시에 확대가 되면서 장기 성장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9일에는 하나오션이 해양수산부의 차세대 쇠빙 연구선 건조 계약을 따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특수선과 해양 또 북미 시장 확대 여기에다가 새로운 국책 프로젝트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이 하나오션에 대한 중장기 성장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3% 넘게 오르게 됐습니다. 네, 한화오션이 오늘도 4% 넘게 상승을 합니다. 이 한 주 동안 관세 디데이를 향해서 쭉 달려왔었죠. 그리고 가장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쪽이었습니다. 우리가 협상으로 카드를 내밀 수 있는 쪽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한화오션은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같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었던 하나시스템은 1%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려아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3% 넘는 상승세를 시현을 했는데요. 상승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상승에는 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공급망 협력 이슈가 좀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 관세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미국이 추진하는 탈중국 공급망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최근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고려아연이 미국 내 비철금속 재련소 설립 프로젝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미 1조 원에서 2조 원 규모의 현지 재련소 설립을 검토해 왔고요. 또 최근에는 캐나다 자원개발 기업인 더 메탈 컴퍼니에 투자를 하면서 해저에서 망간 단계를 채굴하고 또 이를 미국에서 재련해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심해저 광물 개발을 허용하게 되면서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희귀 금속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커졌었는데요. 정부와 고려아연이 이런 미국의 전략에 맞춰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협상에서 부각이 됐고요. 시장에서는 고려아연 이 한미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고려아연의 주가가 3% 넘게 올랐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쪽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특히나 더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고려아연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일단 최근에는 본업 말고도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분야에 있어서도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도 좀 판단해 볼까요? 네, 사실 고려아연은 단순히 비철금속 재련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최근에는 친환경이나 에너지 산업 쪽으로도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투자액이 5,6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요. 2020년 이후 누적 투자액도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투자를 통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 메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정부가 추진하는 아리백 산업단지나 에너지 전환 정책과도 맞물리게 되면서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고려아연이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 카드로 주목을 받은 데다가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 강화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요. 주가 강세로 어제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관세 협상에서 공급망에 대한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 같이 더해지게 되면서 앞으로 주가 상승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0.48%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펀드 관련해서 90% 정도 미국이 가져가는 걸로 상무장관 쪽에서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대통령실 쪽에서는 아직 확답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어서 비율에 대한 부분은 나오는 대로 다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하락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화솔루션부터 볼 거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주가가 14% 넘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부터 먼저 점검해 볼까요? 네, 하나솔루션은 어제 2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은 3조 1,17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21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1,200억 원 이상을 예상했기 때문에 실제 발표치가 기대에 못 미쳤고요. 사업부별로 살펴본다면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부문이 미국 주택용 사업 보조와 또 모듈 판매 증가 덕분에 1,5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케미칼 부문은 공급 과잉으로 일부 제품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468억 원가량의 적자가 났는데요. 첨단 소재 부문이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규모가 작아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한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또 하나 큰 부담은 3분기 전망이었습니다. 실적 설명회에서 회사 측이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만 1,000억 원대 초반의 적자가 날 거라고 밝혔는데요. 한국과 말레이시아 공장의 셀 품질 문제로 생산 차질이 생겼고 여기다가 고정비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겹쳐지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나솔루션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흑전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전부터 많이 나온 상태긴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았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다만 이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 급락이 나온 겁니다. 하나솔루션 하면 그래도 태양광 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사업 전망을 좀 바라본다면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하나솔루션은 지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생산 차질과 또 공장 가동 지연으로 인해서 실적 부담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한국과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발생한 셀 품질 문제는 7월 말쯤에 해결이 되긴 했지만 이 미국 카터스빌 신공장 가동 일정이 늦어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양산과 판매는 내년 1분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연간 모듈 판매량 가이던스 가 기존 9기가와트에서 7.5기가와트로 줄었고요. AMPC 수혜액도 7천억 원 수준으로 낮춰졌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OBBB 법안 시행으로 인해서 중국계 업체들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춘 하나솔루션이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또 주택용 에너지 시장은 세제 혜택 변화로 인해서 임대 모델 중심으로 좀 재편이 될 전망인데요. 하나솔루션이 이 모델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부진과 또 전망 하향 조정이 주가를 압박하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대응과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기회를 과연 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쪽이지만 특히나 미국과 가장 연관이 좀 깊은 우리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과 관세 이야기 나왔을 때도 가장 주목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 하나솔루션 오늘은 0.93%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챙겨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일동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배경부터 차례대로 좀 살펴볼까요? 네, 역시나 일동제약도 어제 기대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2분기 매출은 1,38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6억 원으로 40%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건 글로벌 제약사인 바이엘 코리아와 진행을 했던 공동 판매 계약이 작년 말 종료된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 컨슈머 헬스
헬스케어 사업을 계열사로 이관을 하면서 외형이 작아졌고요. 비만 당뇨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판매 관리비가 증가한 것도 이번에 영업이익을 끌어내린 요인이 됐습니다. 이런 실적 부진들이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주가가 7% 넘게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상반기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었고 또 신약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주가엔 좀 긍정적인 영향을 같이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실적은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신약 개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동제약이 특히 힘을 쏟고 있는 분야가 바로 비만 당뇨병 치료제인데요. 현재 GLP-1 계열의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일상 막바지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는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술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00%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비용 효율화와 일부 신제품 매출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회사가 연구개발 투자와 또 내실 다지기를 동시에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하락의 경우에는 단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 때문으로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신약 개발 성과와 또 사업 재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주가 회복은 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동제약부터 프리마켓에서 움직임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앞으로의 어제는 좀 주가가 하락했지만 오늘은 1.3% 정도 상승불 켜져 있다라는 부분 체크 드립니다. 삼성전자 오늘 확정 실적 나오는 날이라서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일단은 잠정 실적 나왔을 때 매출 74조 원, OP가 4조 6천억 정도 예상을 좀 한 상태였는데 얼추 비슷하게 나오긴 했지만 2분기 매출 74조 원, 영업이익이 4.7조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이전에 이제 모바일 쪽에서 한 3조 나오고 반도체 쪽에서 1조 미만으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된 상태였는데요. 지금 나온 거 봤을 때는 반도체 DS 부분에서 영업이익 한 4천억 원 정도 기록한 것으로 보여서 기대치보다도 훨씬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MX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쪽에서는 이익 비중 70%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흐름 프리마켓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 상승불 켜져 있고요. 7만 3천 원 선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12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또 이슈가 많았습니다. 기준 금리에 대해서 결정이 됐죠. 예정대로 4.25에서 4.5%로 동결이 됐습니다. 이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하는 흐름까지도 가졌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오늘 아침에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이야기 지금 무역 협상에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특집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마지막 날이니만큼 또 8월 1일 하루 앞두고 이렇게 정말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지금 이 한미 상호관세 25% 예정이었는데요. 15%로 낮춰졌습니다. 사실 하한선이었던 15%까지 지금 온 상황인 건데 시장은 좋게 해석을 할지 앞으로의 상황 분위기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하한선이었던 15%로 확정이 됐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시장에서는 15%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15% 이하로 절대 줄여주지 않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15%로 잘 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번 협상은 나쁘지 않은 협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보다는 이번 협상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좀 낮았다는 거죠. 일본의 경우에는 5,500불의 투자를 이제 약속을 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3,500불에다가 1,000억 불 정도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에너지 쪽에 구매에 투자를 한다, 펀딩 조사를 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낮게 들어갔던 부분은 아무래도 조선 쪽에 대한 협업 이게 좀 중요한 키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번에 협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하고 협상을 이번에 한 번에 안 할 것처럼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좀 쫀쫀한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결국은 협상이 됐다라는 건 한국으로서는 이제 호재다. 그리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또 대미 투자가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하는 약속을 하고 그렇게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일본 증시는 관세 협상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도 이번 관세 협상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불확실성 해소라는 이슈와 함께 오늘 우리 시장 예측가로도 좋은 흐름 보여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1% 가까운 상승 흐름 예측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0.45%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의 내용들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예고하고 있고요.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수입까지 지금 카드를 내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무래도 대미 투자는 할 것이고 LNG에 대해서도 투자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서도 지금 관세 협상의 카드가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여태까지 시세를 좀 받고 있었는데 오늘도 아무래도 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LNG 관련된 종목들 이제 상승에 대한 탄력 출발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대미 투자에 관련된 이 소식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LNG 쪽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노출이 좀 많이 되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도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움직이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가스관 관련주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일본의 그 협상이 국내 한국의 협상하고 거의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LNG 쪽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련 종목들에 있어서는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미 이전부터 어느 정도의 또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발성 이슈로 오늘 아침에 좀 올라가는 그런 시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결론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예측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오늘 아침에 만약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들은 또 이 흐름을 유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 자금들이 여기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만약에 올라오면 저는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2.47% 상승하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렇게 관세 협상 타결이 됐다라는 이슈와 함께 47,000원까지 찍기도 했다가 지금 다시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좀 파란색 음봉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서 오늘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도 사실 단열재라든지 본행재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 같이 시대를 받았잖아요. 지금 한국화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쪽으로의 흐름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사실 지금 그동안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예상을 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가스관 관련주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가스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동양철관이 17% 급락을 지금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하이스티 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본행제 쪽에서 말씀하셨는데 한국화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최고치 38,000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약간 좀 눈치 보는 장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만약에 이번에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건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느냐 아니면 오르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만약에 기대감으로 올랐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들은 오늘이 어찌 보면은 그동안 매수했던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수 있거든요. 네. 시장은 그냥 어떤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그 호재를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이 되진 않아요. 항상 시장은 선반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기대감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왔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시초가가 출발하고 나서 그 흐름이 유지가 안 된다면 그때부터는 주가의 변동성 좀 커질 수 있다. 오히려 그동안 제가 많이 강조해드렸던 부분들은 이 관세 협상은 결국은 될 거고 그리고 관세 협상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수혜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종목들과 네. 그다음에 피해갈 수 있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지만 정작 피해 업종이었던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라든지 또는 IT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관세 협상이 되게 된다면 이거는 불확실성 해소이기 때문에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장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오히려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이번 협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탑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좀 관세에 대해서 조금은 좀 뒤에서 머물렀던 종목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개별 관세를 또 부과받았던 뭐 자동차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쪽에서의 수출 의존도가 좀 높은 기업들 네. 있죠.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타격을 좀 많이 예상이 됐었고 뭐 철강도 마찬가지였죠. 네. 뭐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좀 LNG 관련해서 이제 투자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카본이라든지 태광 같은 경우는 지금 4% 시세 받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무역 협상이 이렇게 또 오늘 타결이 됐고 그동안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종목이니만큼 앞으로 진짜 장 출발했을 때는 수익 실현, 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코멘트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의 또 핵심 중에 하나였던 게 바로 조선업이었습니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나오션이 그래서 더 타격을 또 계속해서 또 급등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상승 출발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도 4.6%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선업들은 앞으로 좀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주도주로 역할을 해왔었고 그래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이번에 이 협상 타결 또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이번 관세 협상의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조선업 쪽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준비했던 카드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마스가라고 하죠. 거기 이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였고,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미국의 대미 투자에 있어서 이제 일본보다는 좀 낮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이제 미국하고는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이 1,500억 이제 불의 그 이제 펀딩을 또 추가 이제 이쪽을 따로 분류해서 조선 쪽에 대한 협업 시너지를 또 내겠다 이런 거였는데요. 결국은 이제 조선업이 협상에 어떤 키의 역할을 했었고 이번에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모멘텀을 탑재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어요. 조선주 자체가. 그렇죠. 다른 업종들보다는 사실 좀 더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 네. 하지만 이번 협상에 있어서는 어쨌든 호재가 분명히 발생한 거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 단번에 꺾임이 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멈췄다가 이번 올라오고 있는데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안 나올 거다. 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 미국하고의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에 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고점 부분에서 매매할 때는 변동성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주를 매매할 때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좀 흔들림이 있어도 좀 참고 가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만약에 변동성이 보이는 이 상황에서 신규로 접근을 해서 매수하게 된다면 매수 타이밍이 잘못 잡게 된다면 주가 급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는 매매하실 때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단기에 바로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조선주 매매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또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오션 4.6% 오늘 상승하고 있는 흐름 프리마켓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또한 3%, 세진중공업, HD현대중공업도 지금 4%, 5%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업 관련해서는 좀 오늘은 이렇게 모멘텀은 받아갔지만 지금 신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투자 포인트 좀 잘 세워보셔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관세 협상 관련해서 새벽에 이렇게 속보가 나온 만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세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하나오션 이런 조선업들 지금 시세 받아가고 있고 LNG 관련해서 한국카본이라든지 태강 쪽도 같이 시세 받아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도 잘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까지 있었으니까요. 오늘 우리 시장 같이 대응해 보시면서 본격적으로 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목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좀 혼조세였는데요. 기준금리 결정이 됐죠. 4.25에서 4.5%로 역시나 동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아직은 불확실하다라는 이슈와 함께 좀 시장은 낙폭을 보였는데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다라는 소식까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아무래도 새벽에 있었죠.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눌려왔던 이 증시가 이제는 불확실성 해소다라는 이슈와 함께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8%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4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0.28% 상승하면서 72,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더 강합니다. 2.47% 상승하면서 27만 원 선 지금 뚫어주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보겠습니다. 2.29% 상승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의 계약 소식까지 있었죠. 테슬라의 LFP 배터리 공급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요즘 계속해서 2차 전지 LG 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또 시세 받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관련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장 후반에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지금 한화 부회장이 또 관련해서 협상 카드 같이 걸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0.61%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은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요즘 알테오젠의 이 시세대에서는 그래도 좀 받아가는 모습이었었는데 오늘은 보합권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잘 가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동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강합니다. 1.14% 상승하고 있습니다. 펩트로는 좀 숨고르기 하고 있네요. 0.69% 하락하고 있고요. HLB는 0.3% 상승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좀 바이오 종목들 좀 종목별로는 좀 숨고르게 하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코스피가 연고점 경신할 만큼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7월 마지막 날이니만큼 또 8월 1일 하루 앞두고 이렇게 관세 협상에 대해서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런 시세 같은 것들 잘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지금 현재 매도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에서 기관이 좀 큰 물량으로 지금 빼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기관 사들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님 오늘 아침 상황 사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은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좀 떨어지고 하는 그 현상들이 보통 예측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반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세 협상 막바지에 있었고요. 그리고 관세 협상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관세 협상이 당연히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선수급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자동차 섹터들도 이제 이전에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그 재료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관세 협상이 예상했던 부분들이 이게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던 거고, 그에 따라서 오늘은 좀 차익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 가운데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번 관세 협상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수급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관세 협상 전부터 해서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어제도 반등이 나왔잖아요.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실망스럽지만 아침에 주가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관세 협상이라는 게 이미 체결됐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수급에 대한 방향이요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가진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은 팔고 있고 기관이 팔고 있지만 네. 갑자기 오후장에 다시 한번 또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확실성 해소 자체의 의미를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차라리 오늘 좀 흔들린다. 그렇다면 저는 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 따라붙는 게 아니라 오늘은 좀 이제 눌리는 종목들이 있죠. 뭐 차익 물량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차라리 이제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데는 좀 기회로서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불확실성 해소라는 모멘텀은 있지만 지금 오늘 아무래도 아침 상황에서는 좀 숨고르기, 좀 관망세인 자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눌렸던 종목들을 좀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삼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사실 이 장 전에 저희가 살펴봤지만 자동차 이야기 했었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도 계속 불안정한 상황이었잖아요. 원래 관세가 25%였는데 이제 15%로 낮춰졌습니다. 사실 자동차 섹터 안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지금 장 출발과 함께 눌러주고 있는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2% 빠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주가를 보시면 이제 장중에 한 6%가 올랐었어요. 네. 기아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제 협상 전이기 때문에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들로 선반영돼서 주가가 또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선침해를 하고 나서 기대감에 의해서 또 이제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단기 상승 이용해서 이제 주가 매도를 하는 이 단기 물량들이 좀 빠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단기로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좀 길게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단기로 올라갔다가 오늘 차익 물량이 나온다. 그럼 주가가 좀 빠지면 차라리 이거를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저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보다는 눌렸을 때 빠지고 있을 때는 들어가지 마시고 차라리 눌렸다가 하락이 잡히고 이제 반등을 조금씩 주는 아무래도 아래 꼬리를 좀 이제 달게 되면 그때가 저점에 대한 매수의 기회가 또 될 수 있으니까요. 종목들은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만 계속 따라붙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종목은 또 빠지거든요. 그러면 손실이 크잖아요. 그래서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오히려 눌려 있을 때 사시는 게 좀 쌀 때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25%였는데 15%로 낮춰진 점. 그런데 오늘은 좀 눌려주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좀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의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눌릴 때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시세를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전략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도 나왔고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대미투자라든지 지금 뭐 칠만정자에 대한 이 강세 흐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들 오늘은 삼성전자 다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4%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아침 상황 흐름도 어떻게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도 이제 좀 쉬긴 해야죠.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쪽에서의 이제 수주까지 모멘텀을 받으면서 어제 삼성전자 주가도 이제 장중에 최고점으로 본다면
73,700원입니다. 네. 거의 4%가 넘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올라간 게 아니라 어제는 삼성전기까지 같이 또 네.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그 모멘텀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삼성전자가 4% 넘게 뭐 장중에 반등이 나왔고 삼성전기마저도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피로감으로 오늘 좀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부터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급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쪽,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 반도체 쪽에 대한 흐름을 앞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결국은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은 다시 이제 균형을 맞춰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은 잠정치하고 확정치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의 수주 모멘텀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8만전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어떤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부품주, 소부장 관련주라든지 부품주들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갑자기 올라오면 이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가질 때가 지금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 됐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사실 잠정 실적으로도 한번 확인은 해보셨겠지만 영업이익이 좀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뭐 가전 쪽으로도 좀 부진하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투자 모멘텀이라든지 이 정부 정책과 함께 또 맞물려서 상승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또 있으니까요.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은 반도체 그래도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시그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쌀과 소고기 쪽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지금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소고기에 대한 모멘텀 받아가면서 미트박스도 뭐 시세를 가끔씩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푹 네. 빠집니다. 거의 24%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소고기하고 쌀 개방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개방을 하지 않기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도 반발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농가에서도. 그래서 이런 결정들이 나왔는데 예상의 범위를 벗어난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미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실망감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예상치를 완전히 벗어난 네.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으로 이어진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동안 주가의 상승이 꽤 있었어요. 하지만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 가격, 오르기 전의 가격이 현재 가격과 비슷하다. 라고 하더라도 실망감이 주가의 하락으로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이렇게 많이 급락을 나왔을 때 한번 접근해 볼까라는 이제 식으로 접근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 갑자기 그러네요. 오늘 지금 보면 이제 24%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네. 갑자기 하한가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변수가 이미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관련해서도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 만큼 반면에는 또 실망감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미트박스 같은 경우는 24% 급락하는 흐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지금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신호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또 투자펀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주도주 중에 이 신조어가 또 생겼잖아요. 반바지라고 자동차와 또 바이오 2차 전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투자펀드 2천억 달러 조성하겠다라는 이야기 오늘 아침 속보로도 전해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바이오, 이제 2차 전지, 모멘텀 지금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조방원에서 지금 조방원 그리고 네. 이제 반바지라고 네.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를 지금 뜻하는 내용인데 네. 사실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반도체가 하반기를 좀 주도할 수 있다라는 건 이미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얘기하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언급했었습니다. 일례로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온 반면에 코스닥 지수의 상승은 많이 더뎠단 말이죠. 200-800포인트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이 상위 업종군에 속한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결국은 IT 섹터하고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죠.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또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도 결국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면서 이쪽에서 지수를 견인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도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들은 시장에 지금 정부에서도 정책 수혜주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는 이제 반도핑 관세에 대한 이제 부가 부분, 그리고 ESS 북미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원책을 지금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뭐 아무리 지원을 해도 이건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기대감은 분명히 좀 있고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섣불리 지금이 바닥이라고 이제 접근하시는 건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 국내 정책이 펀딩 조성을 해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한해에서만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결국 이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 부분은 지금은 조금은 더 지켜보다가 확실하게 뭔가 회복 신호가 온다면 그때 접근해 보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2차 전지주의 흐름이 좀 좋아서 이제는 바닥을 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있었지만 아직은 조금 더 바라보면서 좀 보수적인 입장 주셨으니까요. 이 정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외국인의 이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좀 더 강한 점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상승으로 출발은 했지만 계속해서 오후장 흐름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아침 속보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양시장 지금 강보 합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 모두 현선물에서 빼고 있는 분위기 나타납니다. 환율도 다시 좀 오름 세션하면서 1391원 90전까지 오늘 개장하면서 터치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계실까요? 일단 8월 1일 이전에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었던 요소입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과 비슷한 15%의 관세를 이제 타결을 했다는 건 시장의 긍정적인 호재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맞아요. 결국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금액 부분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와 일본, 그러니까 숫자 기준으로 팩트 기준 GDP의 차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약 2.3배에서 2.5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5,500달러 투자를 한다 했었을 때 우리나라가 최대한 할 수 있었던 자원에 대한 투자금은 2,500억 달러가 맞습니다. 산술적인 계산으로. 그런데 그 2,500달러보다 1,000억 달러 더 그쵸. 부과되는 3,500억 달러를 지금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다소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 제품이 지금 미국 시장에 건너가서 뭔가 영향력을 보여주고 더 어떻게 보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기준이 필요하죠. 첫 번째로는 품질이 월등하게 좋던가, 두 번째 가성비를 잡던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첫 번째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술이 굉장히 좋지만 다른 나라 기술들도 본인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계속 추구를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2번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2번도 지금 결코 녹록지 못하다라는 거죠. 가격은 비슷해졌고 대미 투자의 금액에 대한 부담은 짊어지고 그렇다 보니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게 되면 수혜라고 여겨졌던 다수의 지금 섹터에서는 일정 부분 경계 물량들이 지금 쏟아지고 네. 있는 오전 흐름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점수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좀 했는데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흔들림이 오늘 일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장까지 흐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체크해 볼 만한 테마들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오늘 관세 키워드로 전반적으로 묶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관세에서 영향권에 들어가 있었던 쪽에서 오늘 좀 빠지는 쪽도 있어서 전략들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고요. 사실 오늘 관세가 워낙 높은 키워드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살짝 좀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꺼내와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 같이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2차 전지고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LFP 배터리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0.89% 정도 지키면서 가고 있고요. 40만 원 선에 바짝 붙어 있긴 합니다. 2차 전지가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상호관세 15%로 조정이 됐습니다. 자동차 포함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 대비해서는 조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단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펀드를 조성한다는데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 네. 대통령실은 아직 확답을 주지 않았다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라서 이 정도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일본이 먼저 협상 타결을 했을 때 들었던 생각 너무 많은 너무했다. 걸 퍼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많이 퍼준 우리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과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거둬올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그러니까요. 고민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없다면 우리 한국 브랜드의 힘이 미국에서 얼마만큼의 상승세, 성장세를 보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경계감이 지금 계속해서 높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지표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미국 경기가 활황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지금 미국 경기도 계속해서 좀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둔화에 대한 어떤 경계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 네. 둔화가 된다면 가장 먼저 또 소비를 줄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 중에 10,000원, 20,000원의 어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는 굉장히 큰 제품부터 우리가 소비를 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자동차에 대한 수요 판매, 둔화 이것까지 겹쳐지게 되면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벤츠, BMW, 폭스바겐, 토요타, 혼다 다수의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하반기 혹은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네. 실적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판매 대수에 대한 압박을 또 받아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대를 했던 게 전기차로의 어떤 변화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변화가 출발은 좋았지만 지금 끝이 미비하게 끝나져 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자동차주들은 뭐 여기서 이제 낙담할 필요는 없지만 네. 조금은 더 지켜보시면서 추가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의 CEO도 그렇고 현대의 CEO도 그렇고 하나의 CEO들도 그렇고 다들 지금 미국에 가 계십니다. 맞아요. 그리고 갈 일정들도 다 있다고 하고 가서 또 어떤 선물 보따리를 돌고 돌아올지는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맞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가장 크게 기다렸던 건 세 가지. 첫 번째, 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인가? 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두 번째, 관세 협상 타결될 것인가? 타결은 됐지만 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또 악재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금리도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다렸던 모든 이벤트가 발표가 됐지만 네. 시장을 좀 일으킬 만한 또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쉬어감 혹은 일정 부분의 조정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수가 또
많이 올라온 감이 있어서 한 번쯤은 쉬어가겠거니 아마 생각하셨을 텐데 그게 이번 관세 협상이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자동차가 지금 12.5%로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 결국엔 15%로 조정이 된 건데 그러면 지금 수요단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본다면 EU랑 일본까지 같이 본다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걱정 안 해도 떨어집니다. 그쵸. 왜냐하면 지금 유럽도 15%이고 일본도 15%, 우리나라도 이제 15%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12.5%로 네. 노력을 했던 게 12.5% 정도 돼야 이제 엇비슷한 수준으로 아. 좀 판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15%의 관세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처음에 막 40%, 50%, 뭐 100%, 200% 관세 이야기를 듣다가 15% 들으니까 적은 것 15%가 되게 적은 것 같아 네. 보이지만 제로에서 15%는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극단적인 예예요. 네네.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 여파가 조금 적죠. 덜 그 적죠. 이유는 뭐냐면 VT에서 만들어낸 그 제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리들샷. 다이소나 리들샷이 다이소나 올리브영 가면 한 박스에 3,000원에서 맞아요, 5,000원 맞아요. 하잖아요. 여기에 관세 10% 붙으면 3,300원에서 3,500원밖에 안 합니다. 아. 그러니까 3,000원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3,500원으로 갔다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싸 이제 못 사겠다 그러진 않죠. 그런데 자동차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이제 평균 가격이라고 정해놓고 여기에 그러네요. 10에서 15%를 부과되면 3천만 원이었던 차가 갑작스럽게 3,300, 그러네요. 3,4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금리가 지금 내려가지 않습니다. 금리도 동결됐고 또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힌트를 주지 않고 끝났어요. 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자동차를 100% 다 현금 결제하고 못하죠.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90%는 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리스라든지 아니면 할부를 이제 사는데 할부를 이용하게 되면 금리에 금리가-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이라서 참 이게 자동차 쪽이 좋은 그러네요. 이야기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계속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떨어진다라는 부분도 참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는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관세 리스크로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건 조선이랑 조선 네. 기자재단이었거든요. 사실 오늘도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가 관세 리스크의 최고조라고 생각했을 때 조선주가 이번 주가 피날레가 될 수 있을지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어떤 의견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매수한 타이밍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 관세를 보시면서 투자하신 분들은 빨리 매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겠죠. 네. 그리고 저도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어, 대신에 올 초부터 이제 계속 꾸준히 모아가셨던 분들 네. 그분들에게 제가 한번 되물어 보면 관세 때문에 투자하셨습니까? 아닐 아니죠. 거란 말이에요. 신조선가와 수주 잔고 때문에 투자를 한 부분 여기에 관세라고 하는 키워드가 속도를 올려준 것뿐이지 방향성을 바꾼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낮은 가격대에 여전히 모아가셨던 분들은 저는 쭉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붙으신 분들 은 네. 아무래도 이제 단기 전략으로 붙으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챙기시는 게 더 마음 편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MRO라는 산업이 아마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칠 것 같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최근에 나오는 계약 금액을 놓고 보면 조선주 전체 시가총액 총 매출 대비 퍼센테이지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MRO를 하지 않아서 과거의 단점이었지만 지금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적은 쪽이 삼성중공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선 빅4에서 골라본다면 삼성중공업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세진중공업을 포함한 엔진 쪽까지 한번 바라보는 게 더 유리하겠다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항상 강조해 주셨던 두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삼성중공업, 세진중공업 말씀 주셨고 모아오셨던 분들이라면 꾸준히 끌고 가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최근 관세로 주목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에너지랑 LNG도 한 1,000억 달러 정도 구매한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미국산 수입을 3배 늘리는 거고 의존도도 70%까지 높이는 거라서 전문가들은 이게 현실성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미국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우리는 사와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나눠 사냐? 한 번에 사냐의 저는 차이일 뿐 어차피 사와야 되는 에너지라서 LNG 쪽에 대한 어떤 투자 확대는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제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하실 게 사와야 되면 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오. 지금까지 배가 없었던 거냐? 그건 아니죠. 이미 이젠 계속 운행하고 네네. 있는 배를 통해서 이건 받아오면 되기 때문에 저 뉴스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주가 늘어난다거나 수주 잔고가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셨죠. 조선사들 지금 도크의 발주가 3년에서 5년치가 이미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여기에 발주를 준다고 해서 배를 당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내용을 확대 해석해서 저 뉴스마저도 조선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겠구나라고 하시는 건 조금 무리수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대신 네. 계속 이제 가져와야 되다 보니까 물동량이 늘겠죠. 물동량이 늘다 보면 이제는 뭐 해운사들에 대한 확대 오히려. 체크를 해 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뉴스를 통해서는 오히려 조선보다는 해운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올라오는 테마 중에 눈에 띄는 게 지금 비료 쪽이 보이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로 연결을 좀 지어 본다면 히든 카든 중에 하나가 또 농수산물 쪽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비료 쪽에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중소형단에서 차라리 이렇게 좀 단기로 활용을 좀 하는 건 지금도 늦지 않았을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일단 지수가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테마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비료가 좋다는 건 사실 앞서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은 더 크게 보면 남북 경역 관련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의료 쪽에서 네. 보면 좋은 사람들이라는 기업들, JSP나와 같은 기업들 아니면 재룡전기, 재룡산업 그러니까 과거에 남과 북이 뭐 만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그러네요. 움직이고 있는 오늘임을 감안을 해보면 비료라든지 뭐 사료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 영향보다는 경협주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오히려 지수가 이렇게 좀 밀리면서 주도주 업종의 방향성이 애매모호할 때 네. 수급이 확 한번 쏠릴 수 있는 테마가 형성이 된 것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무너지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좀 옮겨가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섹터가 있다는 것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들 종목을 볼 때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테마단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또 실적도 좋고 테마의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도 있어서 네. 이것을 좀 잘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름대로 좀 체크를 해보면 네. 저는 재룡 시리즈 있죠. 재룡전기와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적이 견고하게 나왔고 굳이 두 기업 중에 하나를 꼽아보자면 재룡산업보다는 재룡전기가 훨씬 더 좀 탄탄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의류 쪽 같은 경우에는 왜 올라가느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개성공단이 있었을 때 개성공단에서 굉장히 많은 또 의류를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개성공단이 열리게 되면 의류 쪽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네. 어떤 투심까지도 좀 받쳐주고 있는데 이건 현실성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오히려 재룡전기를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남과 북이 만날 때 가장 먼저 1차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금강산 한번 관광할 수 있겠구나. 또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난티를 보시면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가 또 금강산 관광 이 산업권을 또 맞아요. 쥐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쪽이 연계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오늘의 흐름이라고 정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비료가 농수산 쪽이랑 좀 연관이 있나 싶어서 살펴보니까 오히려 남북 경협과 묶여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눌렸을 때는 이런 작은 테마들에서 헤지 차원에서 좀 전략을 그렇죠. 세워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볼게요. 살짝 이제 관세 때문에 뒤로 밀려 있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나왔고요. 반도체 쪽에서 OP가 1조 미만일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4천억 정도가 나왔단 말이죠. 네.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지 우려하시는 부분들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마음 다 내려놓고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놀랄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해했단 말이에요. 4만 전자까지는 안 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건 빠른 개선세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와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에 대한 모습도 굉장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시도는 시도일 뿐이죠. 그쵸. 기업은 돈을 벌어야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더라도 더 강하게 해줄 수 맞죠. 있다는 게 기본적인 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세만 좀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네. 2분기가 워낙 지금 낮았기 때문에 3분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여전히 죽을 쓴다 하더라도 MX 사업부 하나만으로도 3분기에는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죠. 갤럭시 시리즈가 엄청나게 지금 맞아요. 높은 판매량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반도체 쪽이 좀 살아나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디램의 가격은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제 테슬라와의 연결고리가 언제 시작일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 되게 되면 결국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생기는 거라서 실적에 조금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지금 SK하이닉스가 시간을 어떻게 보면 잘 벌어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HBM4 샘플 줬습니다. 근데 샘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쵸. 근데 이걸 가지고 두 가지 추측을 하더라고요. 아직 발열을 못 잡은 거 아니냐라는 첫 번째 추측, 두 번째로는 마이크론, 그러니까 자국 내 기업들이 SK하이닉스만큼 올라오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추측이 굉장히 난무하는데 그 사이에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HBM3 8단이든 12단이든 뭔가 퀄테스트가 통과됐다라는 이야기만 해준다면 삼성전자는 우선 숫자를 보지 않더라도 기대감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이 빠르게 해결이 되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오늘 이제 우리가 관세 때문에 지금 간밤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실적이 좀 많이 그러니까요. 묻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 그들이 돈 잘 버는 거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건 그들이 얼마만큼의 캐펙스 투자를 늘렸느냐인데 메타는 진심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신중한 듯 보이지만 강력하게 또 맞아요.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투자를 했었을 때 누가 필요하겠는가? 결국 장비주들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에 이제 결론이 좀 내려지기 때문에 전 장비단에서 최근까지 시세가 좋았었던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네. 리노공업 이렇게 좀 종목을 압축을 해서 대장주격으로 계속 추적을 해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그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 네. 74,000원 오늘 터치가 나왔더라고요. 네. 고점으로 봤을 때는. 근데 보통 이제 73,000원, 74,000원 요 라인 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고전했던 라인이었을 거라서 작년에 2,900포인트일 때 주가가 한 88,000원 요 수준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지수가 3,100, 3,200선 여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니까 상단을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기업의 밸류를 좀 볼 땐 실적을 보고 해야 되다 보니 그걸로 계산을 하면 네. 사실 더 높습니다. 지금도 가격이 좀 높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그쵸. 삼성전자는 지수에 연동이 되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의 어떤 매수대기 자금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68,000원 이하로는 안 내려올 가능성이 이제는 좀 높아지고 있고 네. 만약 상승이 나온다면 상승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무런 뉴스 없이 수급적으로 오른다면 저는 75,000원이 맥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HBM에 대한 힌트들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8만 원 중반대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네네. 의견을 드려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지수 영동 자체만 놓고 보면 한 75,000원 선. 근데 이제 이슈가 붙어준다면 8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쪽 LG 에너지 솔루션 쪽도 잠깐 볼 텐데요. 사실 테슬라가 가장 이제 높은 가능성으로 추측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래는 삼성전자랑 테슬라 소식이 나왔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거는 삼성 SDI로 예상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수준은 LG 엔솔에서 나온 거라서 이 두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위치적으로는 어느 쪽이 조금 더 긍정적인 거예요? 각자 지금 이제 그 방향의 노선도가 좀 나뉜 것 같아요. 삼성 SDI는 MCM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네네. 물론 내년 이맘쯤 되면 삼성 SDI도 LFP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되거든요.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LFP 쪽에서는 속도를 가장 빠르게 그렇죠. 냈고 현재 성과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을 보신다면 여전히 LG에너지솔루션이 저는 대상으로 보여지고 제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좀 언급드렸던 기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렌텍이라고 하는 배터리 팩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인데 네. 과거에 이 기업이 전자담배를 좀 만들다 보니까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쪽보다는 요새 배터리 팩 케이스를 2021년도부터 LG엔솔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네. 밸류체인으로서의 매력도는 여전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AI와 반도체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산업도 커지고 에너지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저장 장치도 지금 빠지면 안 되는 지금 요소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대한 투자는 저는 길게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일단 삼성 SDI는 NCM 계열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최근에 수주 받은 것도 긍정적이고 삼성과 테슬라의 만남이 삼성 SDI에게는 오히려 지금 기회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이건 사실 아직은 막연한 기대감일 수는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실제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에 들어가는 이게 눈 쪽에 모듈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이클이 맞는데 삼성 SDI까지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행복 회로와 기대감이군요. 희망 회로가 좀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좀 있다 보니까 네네. 우선은 두 기업 중에 누가 조금 더 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LG엔솔이 나은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공급 사이클이 삼성 SDI까지 확대가 되면 삼성 SDI도 아쉬움 없는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2차 전지까지 점검해봤고 말씀해 주셨던 이렌텍 보니까 차트가 굉장히 예쁘긴 하네요. 쭉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전략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투자로 명분, 관세로 실리 챙긴 실용 외교입니다.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라는 소식 오늘 아침에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평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 대비해서 좀 많은 투자 금액을 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부정적인 평가도 같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배경이 좀 있었는지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힌 대로 이번 협상은 이 정부 출범 이후 첫 주권 통상 과제였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반도체, 또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에 25% 고율 관세를 예고해왔고요. 그에 대응해 한국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원칙으로 이번 협상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이 촉박한 시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또 전략을 다듬은 끝에 타결에 이르렀다고 함께 전했는데요. 미국 관세를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 수준으로 맞춰 또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또 일방적인 양보가 아닌 호혜적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또 미국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좀 맞닿은 결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의 핵심은 관세 부담을 낮추면서도 우리 산업계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최종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 4월 2일에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일단 낮아지긴 했습니다. 15%로요. 그리고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구매가 같이 지금 포함이 된 상태거든요. 여기에 이제 펀드 구성도 같이 금액이 좀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조선업 전용 펀드가 가장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사실 타결된 협의 내용은 총 3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관세 인하입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려 했던 25% 고유 관세를 15%로 인하한 상황인데요. 김용범 정책실장도 또 자동차 관세부터는 15%로 낮췄다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국내산 쌀, 소고기는 추가적으로 개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즉 우리는 민간 산업은 방어하고 주력 산업의 부담은 줄이려는 그런 균형형 협상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미 투자 구매, 그리고 4,500억 달러 확정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중 3,500억 달러는 전략산업 투자 펀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에너지와 바이오 같은 분야는 또 한국의 강점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기반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중 1,500억 달러는 이 조선업 협력 전후 펀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는 하나오션, 또 HD, 현대중공업과 같은 한국 조선업체들의 미국 현지 진출, 또 MRO, 친환경 선박 수요 대응 등을 뒷받침할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구매 또 1,000억 달러입니다. 미국산 LNG 등 에너지 제품의 구매가 함께 포함이 됐고요. 이는 미국의 에너지 수출 확대 전략과 맞물려 또 정치적 호응 카드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2주 내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율이 좀 있어야겠지만요. 그래서 추가 투자안이나 후속적으로 나오는 보도들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번 협상이 잘 됐다라고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지 주가 반응도 함께 좀 보셔야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쪽으로 자동차 있지만 오늘 자동차는 좀 내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겉으로는 이 22조 원 규모의 이런 대형 수주처럼 보이지만 이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삼성전자의 공정 기술력과 또 향후 패키징 전략이 총체적으로 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칩은 이 삼성의 2나노 GAA 공정을 적용한 첫 상용 칩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GAA는 트랜지스터 구조가 이 기존 핀팻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요. 이 트랜지스터 게이터가 사방을 채널에서 감싸는 구조인데 이걸 웨이퍼 위에 수십 개에서 수백 층으로 쌓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미세하게 쌓다 보면 조금만 층이 울퉁불퉁해도 수율이 급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바로 CMP, 화학기계적 평탄화입니다. 이 CMP는 각 층을 정밀하게,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공정인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노광이나 식강, 그리고 증착 같은 공정에서 오차가 생기고요. 그리고 칩이 결국에는 불량이 되게 됩니다. 2나노같이 극도로 미세한 공정에서 이 수율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또 공정으로 CMP가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테슬라 칩에서는 후면 전력 공급망 기술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 기술은 전력선을 칩 뒷면에서 공급함으로써 또 면적을 줄이고 성능은 높이게 되는데 대신 공정 복잡도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CMP가 감당해야 될 층수도 많고 또 그만큼 정밀도도 더 높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은 이번 AI6 생산을 통해 또 CMP 공정을 양산 현장에서 얼마나 정밀하고 또 반복 가능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실전 검증에 나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게요. 일단 이번 수주를 통해서 향후에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그 3D 패키징, 특히 하이브리드 본딩 전략과도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CMP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 미래에는 더 결정적인 공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향후 반도체 패키징 트렌드는 이 단순히 칩을 평면에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 개의 칩을 수직으로 쌓는 3D 패키징 구조, 즉 그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말 그대로 칩 길이 혹은 웨이퍼 길이 물리적으로 완전한 접합을 통해 3차원 구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때 핵심 조건은 양쪽의 접합면이 완전히 평평하고 또 이물질이 전혀 없는 청정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금이라도 굴곡이 있으면 전부 불량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또 처리된다는 점에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CMP는 단순하게 깔끔하게 자르는 수준을 넘어서 1나노미터 이하 오차 범위에서 표면을 또 다듬어야 하고요. 그리고 양산 과정에서도 반복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 CMP는 원자 단위 제어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삼성은 이걸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수년 전부터 이 CMP 관련 장비 자체 개발, 그리고 CMP 슬러리 소재까지 국산화하는 방향으로 함께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CMP 슬러리는 연마에 쓰이는 액체 화합물인데요. 이 전통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현재는 시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또 삼성도 내재화 속도를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은 이미 차세대 HBM 메모리에도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적이 있죠. HBM은 수십 개의 메모리 다이를 이렇게 쌓는 구조인데 이때도 칩과 칩 사이에 또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려면 CMP의 정밀도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테슬라 AI6 수주는 단순히 2나노 수율을 넘어서 또 이런 CMP 역량을 실전에서 쌓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삼성 내부에서는 CMP의 단순한 보조 공정이 아니라 3D 반도체 시대의 핵심 기술축으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이 기존 블레이드 다이싱을 대체할 레이저 그루빙, 또 플라즈마 다이싱 같은 신기술도 함께 개발 중이라고 밝혔고요. 이 모든 기술의 출발점이 정확한 접합면 준비, 즉 CMP라는 점에서 방향이 뚜렷하게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율이고요. 이 수율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평탄화, CMP라는 부분 함께 짚어봤습니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관세가 협상이 되긴 했지만 오히려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좀 나타나면서 주가 반응은 약간은 조정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에 구윤철 부총리, 김정관 장관, 여항구 본부장과 함께 대사관 브리핑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후장에 영향 줄 수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